책 읽어주는 미주놀. 그동안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책 읽어주는 미주놀을 잠시 쉬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2004년 초 공군은 반덴버그의 우주 발사장 중에 SLC-3 시설 일부를 스페이스X가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 발사장은 최초의 아틀란스 로켓 일부를 발사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1950년대에 지은 발사대 2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2000년대 초에는 동쪽 발사대에서 간혹 로켓을 발사했고 더 작은 서쪽 발사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스페이스X는 발사시설이 거의 허물어진 서쪽 발사대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작은 콘크리트 건물 한 채와 로켓에서 열기와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화염 덕트 하나만 SLC-3 서편에 남아 있었다. 그 당시 미국 로켓 회사들은 위험있고 느긋한 발사 절차를 따랐는데 추진 로켓을 발사대 쪽으로 굴리는 데만 수개월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일정은 우주 발사를 상품화하려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자체 공장에서 만들고 완성하는 즉시 평상형으로 개조한 트럭에 실어 101번 국도를 따라 LA 101번 국도거든요. 되게 반갑네. 반덴버그로 보낼 생각이었다. 발사장에 도착하면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로켓을 발사장 쪽으로 옮기고 마치 시계바늘이 9시에서 12시로 움직이듯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로켓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면 발사 감독이 불을 붙이고 발사하는 것이다. 적어도 목표는 그랬다. 점화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자의 몫이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그는 새 로켓이 어떤지 잘 파악했다. 처음부터 회사가 원하는 순간에 발사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처음에는 추진 로켓의 발사 전 검사와 준비에만 몇 주가 걸릴 텐데 이 문제는 반덴버그에서 특히 골칫거리였다. 개방형 발사장이 태평양에서 1.5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보호하려고 내구성 좋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골조 건물을 사들였다. 그런데 텐트 같은 이 건물이 불에 타버리지 않도록 발사하기 전에 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애초에 이 텐트는 굴러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바퀴를 달았다. 하지만 쉽게 굴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발사팀은 레일을 만들었다. 그제야 펠칸 1을 보호해주는 이동식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2004년 크리스마스 이틀 뒤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풍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몰아치며 우주 비행장을 가로질렀다. 부자는 이래서 잠시 벗어나 캘리포니아 실비치의 집에서 가족과 연휴를 즐기다가 반덴버그에 있는 회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공군 당국자가 스페이스X의 텐트가 언덕 아래로 날려간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탈선한 것이었다.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그땐 크리스마스 연휴였는데 다시 출발해서 거기까지 운전해야만 했죠. 부자가 말했다. 그는 발사장 관리인과 함께 텐트를 제자리로 옮기면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냈다. 리프트 2대로 텐트를 들어서 그걸 다시 레일 위에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활용해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대처했던 한 예에 불과하죠. 그만큼 필요한 만큼 강력하지도 않았어요. 2004년이 2005년으로 바뀔 때까지 부자와 친어리를 비롯한 발사팀은 반덴버그에서 많은 일을 했다. 발사장에 전선을 설치하고 지휘 통제 장비를 발사장까지 연결하고 액체산소를 실은 대형 트럭이 발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부었다. 그 외에도 로켓을 위한 수백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설치하고 조립하거나 준비해야 했다. 그제야 비로소 준비를 마쳤다. 2005년 봄 회사는 첫 번째 완성 로켓을 반덴버그로 실어 날랐다. 머스크는 처음부터 스페이스X가 정부 발사 계약만 수주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물론 저가의 주문형 발사 로켓은 미군에게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미군은 정찰과 통신용 위성을 날릴 준비만 되어 있었다. 스페이스X가 돈을 벌려면 소위 상업 고객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했다. 지구를 촬영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위성을 날리고 싶어하는 민간 기업과 자체 발사 산업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이 예상 고객이었다. 2003년 초에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가 펠컨 1에 대한 문의하려고 회사에 연락해 옴으로써 스페이스X는 처음으로 실제 상업 고객을 확보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180km짜리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지를 문의했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에 러시아 로켓으로 자국에서 첫 소형 인공위성 티용셋-1을 쏘아 올렸다. 이제는 라자크셋이라는 더 큰 위성을 근적도 궤도에 올리고 싶어 했다. 말레이시아는 위도상으로는 적도에서 북쪽으로 몇 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위성이
하루에 12번 이상 자기 나라 상공을 비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 임무는 스페이스X에 몇 가지 문제를 안겨주었다. 반덴버그에서는 위성을 적도 궤도에 올릴 로켓을 동쪽으로 발사할 수 없었다. 로켓이 미국 땅 위를 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스페이스X가 말레이시아 고객의 의뢰를 받아들이려면 동쪽을 향하는 발사대가 있어야 했다. 더구나 라자크셋은 초창기 펠컨 1에는 너무 무거웠다. 그만큼의 덩어리를 궤도에 올리려면 적도에 매우 인접한 곳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지구의 자전에 편승해야 했다. 적도에서 정동쪽으로 발사된 위성은 궤도로 가는 길에 시속 1600km의 이득을 안고 출발한다. 이 말은 저위도에서 발사된 로켓이 고위도에서 발사된 같은 로켓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북위 28.5대에 자리 잡은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기존 발사장에서 펠컨 1이 라자크셋을 안전 궤도에 오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들은 발사 계약서에 사인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당시 사업개발 부사장으로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랐던 그윈 쇼델의 말이다. 말레이시아 측에서 $600만 제시했어요. 당장 사인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먼저 적도 근처 발사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해 봄에 쇼델은 퀘니스만과 함께 세계 지도를 펼쳤다. 퀘니스만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적도를 따라 서쪽을 손으로 훑었다. 8,000km쯤 떨어진 마샬 제도에서까지 전부 바다였다. 그들의 시선이 무질서하게 늘어선 일련의 작은 섬들에 이르렀을 때 쇼델은 쾌젤레인 환초를 알아보았다. 2차 세계대전 중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들은 것이 기억났다. 거기 미군이 주둔할 게 분명했다. 실제로 1944년 초에 미 해군과 육군 8만 5천 명이 콰젤레인 섬, 로이 섬, 나무루 섬에 상륙했고 쾌젤레인 환초는 잠시 태평양 무대의 중심지가 됐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군은 작은 섬들이 무리지어 있는 마샬 제도의 첫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괌섬 같은 더 큰 목표를 추가로 공격할 길을 열었다. 전쟁 이후 미군은 마샬 제도를 핵무기 시험장으로 이용했으며 1964년에 미 육군이 기지를 건설했다. 그 후 미군은 도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장으로 알려진 미사일 발사장을 구축했다. 이 시설 전체는 엘리바마 헌츠빌에 있는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용부의 관아지가 되었다. 그중 켈렐리는 팀 맹고 같은 중령이 담당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흥미를 느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거 캐치 22 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련과 대령이 낸 과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우리가 맹고 중령을 데려다가 열대섬의 책임을 맡기면 어떨까요? 머스크는 전화기를 들고 알리바바에 있는 맹고의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맹고에게는 그 전화가 너무나 뜬금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기 이름이 일론 머스크라고 밝히고는 약간 외국인 같은 억양으로 자기가 페이팔 지분을 팔고 우주산업에 뛰어든 백만장자라고 소개했다. 2분 동안 그의 말을 듣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맹고의 설명이다. 왜 미친 사람인가 싶었죠. 맹고는 전화를 끊고 나서 구글에서 머스크를 검색해보았다. 맥라렌 스포츠카에 손을 얹고 있는 머스크의 사진이 있었다. 그 뉴스에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신생 우주 회사를 설립했다고 쓰여 있었고 로켓 회사의 홈페이지 링크도 있었다. 맹고는 링크를 클릭해서 회사 정보를 좀 더 읽어봤다. 혹시 이 머스크라는 사람 진심이었나? 맹고는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조금 전과 똑같은 특색 있는 목소리였다. 맹고가 자신을 다시 소개하자 머스크가 물었다. 이봐요. 방금 내 전화를 끄는 겁니까? 맹고는 조만간 LA에 볼 일이 있으니 그때 시간을 내서 스페이스X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얼마 뒤 거의 텅 빈 건물에 들어선 맹고는 머스크가 사무실 한가운데 연합문 명예 직원들 사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머스크는 LA의 고급 레스토랑 저녁 식사에 맹고를 초대했다. 한 끼 식사비가 육군 장교의 1일 경비를 훨씬 웃도는 식당이었다. 맹고는 군생활 중 처음으로 윤리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맹고가 그 자리에 간다면 값비싼 식사비를 그가 전부 부담해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조언했다. 결국 그냥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갔던 것 같습니다. 맹고가 대답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고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빅뉴스 코너 마련했으니까요. 그쪽으로 꼭 오셔서 실질적인 주식 투자에 도움받기를 바라고요. 혹시 책 읽어주는 미주놀 채널에서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책 읽어주는 미주놀은요. 미주놀이라는 채널에서 분가한 채널이거든요. 미국 주식을 제대로 재미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미주놀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